1939년 수천 명의 여성들이 라벤스부르크의 철문 뒤로 사라졌다. 나치 독일의 가장 잔혹한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 의료고문, 대량 처형, 의도적 기아. 13만 명 이상의 수감자 중 절반은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 그 막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1939년 회색의 북부 하늘 아래 긴 목자의 건물들은 레이븐스부르크의 첫 번째 수감자들의 집이 되었다. 이 먼 캠프는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습기 있는 숲의 가장자리에 지어졌다. 이는 나치 제국의 최대 여성 집중 수용소로 설계되었다. 다음 6년 동안 캠프는 점점 규모가 커졌다. 높은 울타리와 감시탑이 있는 숲을 통해 퍼져나갔다. 마지막에는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수용되었고 끔찍한 공포와 생존의 이야기를 남겼다. 레인스부르크는 나치 지도자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집중 수용소 시스템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은 후 나치 정부는 SS를 사용하여 독일 전역에 캠프를 세웠다. SS는 하인리히 힘러가 이끄는 군사 그룹이었다. 그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처벌하고 죽이기 위해 이러한 캠프를 세웠다. 1930년대 후반까지 이미 존재하던 캠프들은 너무 비좁았다. 나치 지도자들은 여성 수감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힘러의 지시에 따라 SS는 1938년 여성 전용 새로운 집중 수용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레이븐스부르크 마을 근처에 이를 세웠다. 이 장소는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베를린과는 충분히 가까운 곳이어서 캠프를 운영하고 수감자들을 수송하기 쉬웠다. 캠프는 1939년 5월에 개방되었고 빠르게 여러 작은 캠프의 주요 허브가 되었다. 다음 6년 동안 103천 명이 넘는 여성과 아동들이 수용되었고 수천 명의 남성들도 함께 수감되었다. 첫 해에는 폐쇄된 다른 여성 캠프에서 수감자들이 왔다. 처음부터 레이븐스부르크는 거의 완전히 여성 수감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남성을 위한 별도의 구역은 1941년 4월에 추가되었다. 1942년 중반 10대 소녀들을 위한 인근 캠프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약 18개의 건물만 있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1943년까지 캠프 부지 안에는 시체를 태울 장소가 만들어졌다. 1945년까지 거친 가스실도 지어졌다. 본래 약 6천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나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스부르크는 전쟁이 끝날 무렵 35천 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나치들은 레이븐스부르크를 그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첫 번째 수감자 그룹부터 이곳은 문제가 많은 사람, 정치적 적, 기타 등등으로 분류된 남성과 여성을 수용했다. SS의 기록은 정치 수감자, 반사회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및 범죄자나 게으르다고 낙인 찍힌 다른 사람들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전쟁이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여성들이 레이븐스부르크로 보내졌다. 1942년과 1943년에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와 소련에서 대규모 그룹이 도착했다. 결국 30개국 이상의 수감자들이 모였다. 가장 큰 그룹은 폴란드 여성과 소련 시민들, 그리고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헝가리인, 프랑스인 및 많은 다른 이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저항군, 강제 노동자, 로마 사람들, 유대인, 종교인들이 있었다. 유럽의 정복자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다. 레인부르크의 지휘관들은 다른 캠프에서 파견된 SS 장교들이었다. 첫 번째 지휘관은 1939년에 잠깐 근무했다. 이후 1940년 초에 SS 대위 막스 코갈이 이어서
1942년 8월부터 나치 독일이 무너지기까지 프리츠 수린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수린은 전후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프랑스 법원에서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50년에 사형되었다. 각 지휘관은 정치부서, 캠프 의사, 경비원을 포함하는 그룹을 감독했다. 대부분의 경비원은 레이븐스부르크에서 감독자로 훈련받은 여성들이었다. 캠프의 생애 동안 수천 명의 여성 SS 경비원이 이곳에서 일했다. 처음 도착한 이들부터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곳은 구분된 세계였다. 수감자들은 반나치 상태로 굶주리고 두려운 지옥과 같은 사회에서 혹독한 규칙 아래 살아갔다. 그들은 전혀 권력이 없었다. 레이븐스부르크에서의 일상생활은 고통으로의 느린 하강이었다. 수감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잔인한 점호를 위해 자갈들에 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경비원들이 각 신체를 세고 있는 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서 있어야 했다. 겨울의 눈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고 여름의 먼지는 공기를 뒤덮었다. 음식이 아주 적었다. 물기가 많은 수프와 얇은 검은 빵 한 조각이 모든 여성들을 매우 마르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굶주림으로 소멸되었다. 병과 이가 밀집한 건물에 퍼져 있었다. 이는 열과 죽음을 퍼뜨렸다. 한 생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고 어떤 마을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철조망 바깥에서도 두려움과 약함은 수감자들을 가두었다. 캠프 의사인 도리스 마자 박사는 나중에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원하게 된다고 썼다. 이 조용한 발언은 그곳에서의 삶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끝없이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처음 수감자들은 캠프 자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42년에는 SS가 레이븐스부르크 수감자들에게 전쟁 물품을 만드는 일을 시켰다. 벽 안에는 수감자들이 공장 작업과 기계 작업을 하는 공장 단지가 성장했다. 여성들에게 알맞다고 여겨졌던 작업조차 잔혹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군복을 위해 유니폼을 꿰매고 의복을 뜨개질하고 담요를 짜고 감시원의 감독 아래에서 끈을 묶는 작업을 했다. 한 회사는 1942년부터 캠프 밖에서 20개의 워크숍을 운영했으며 체인으로 묶인 수감자들이 전기 부품을 다루었다. 이들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거의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일했으며 몸이 망가뜨려졌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은 분리되고 종종 잊혀졌다.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끊임없는 폭력이 존재했다. 여성 SS 경비원들은 수면구역과 공장 바닥의 모든 통로를 돌아다녔다. SS에 새로 들어온 일부는 흰 커프스와 화려한 칼라로 캠프를 장식했지만 그런 장식은 잔혹함을 숨길 수 없었다. 폭력은 정상처럼 보였다. 한 생존자는 일부 수감자들이 슬픈 작은 게임을 했다고 기억했다. 그들은 새로운 여성 경비원이 모든 친절함을 잃고 잔혹함에 동참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내기를 걸곤 했다. 레이븐스부르크에서는 가장 폭력적인 경비원들이 SS에 의학에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SS에서 가장 입증된 자들로 여겨졌다. 한 목격자가 나중에 증언하길 많은 경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즐겼다고 했다. SS 리더 마리아 만달은 나중에 캠프의 잔혹한 대우에 대해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또 다른 젊은 경비원인 이르마 그라차는 여기서 잔혹한 명성을 쌓았다. 그녀는 18세에 레이븐스부르크에 도착해 감독의 역할을 배웠다. 이후 아우슈비츠에서 그녀는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로 알려졌다. 굶주림 역시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SS는 음식 배급을 기하 수준으로 줄였다. 1944년 말 나치 독일의 최후 붕괴 기간 동안 심지어 쓰레기 구덩이조차 쓰레기 조각의 출처가 되었고 여전히 수천 명이 굶어 죽었다. 약함의 어떤 신호라도 폭행이나 더 나쁜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 경비원들이 자신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한 작가는 감독들이 때때로 꿰매야 하는 여성에게 가위를 던진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바늘땀에 걸리면 그들에게 화를 내곤 했다. 단 하나의 가위, 찔림이나 모진 손찌검이 그 얇은 얼굴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었다. 캠프는 한 점의 자비도 없었다. 한 영국 역사가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가 되길 원하거나 죽기를 바란다. 이는 마자가 한 말로 레이븐스부르기 여성들의 희망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를 포착하고 있다. 기계와 울타리에 둘러싸인 수감자들은 자신의 비밀 집단을 형성했다. 수감자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공통된 인류애를 찾았다. 그들은 훔친 감자를 숨길 곳을 찾고 금지된 노래를 부를 순간을 훔치고 건물의 흐릿한 빛 아래에서 따뜻한 수프 한 잔을 나누었다. 이야기들은 작은 친절의 행위를 묘사한다. 한 여성은 다른 여성의 담요에 빵 부스러기 하나를 몰래 넣곤 했다. 여성 구역에서는 젊은 수감자들이 종종 가장 늙고 아픈 수감자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비밀 편지처럼 위로의 속삭임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의 공동체 속에서 한 생존자가 말했듯이 우정과 자매에는 생명의 줄기가 되었다. 레이븐스부르크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그것에 대해 쓴 과학자 이름은 제르맹 틸리안이다. 그녀는 수감자들 간의 놀라운 우정에 대해 감명 깊게 이야기했다. 계획된 잔혹함에 맞서 이러한 연대는 조용한 반란의 행위였다. 레이븐스부르크는 본질적으로 학살 기계였다. 전쟁의 끝 이전에도 SS는 이를 이용해 집단 살인과 끔찍한 행위를 자행했다. 캠프의 문서들 속 깊은 곳에는 생명이 끝난 끔찍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1941년 나치들은 레이븐스부르크에서 첫 번째 희생자들을 가스실로 보내기 시작했다. 일할 수 없다고 여겨진 유대인 수감자들은 학살센터로 보내졌다. 이런 전송 중 하나는 수백 명이 오븐에서 가스에 의해 죽어가는 장소로 향했다. 또한 또 다른 살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레이븐스부르크에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수감자들은 몰래 표가 매겨져 자비의 이름으로 살해당했다. 수만 명이 캠프의 문을 통과했지만 한 역사가는 그들 중 수만 명이 살해당하거나 굶주림과 병으로 죽거나 의료실험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이곳에 온 여성들 중 약 절반은 자유에 도달하지 못했다. 캠프의 벽 안에서도 죽음이 흔하게 일어났다. 1942년경부터 총살에 의한 처형은 일상이 되었다. 캠프 건물 뒤에 높은 콘크리트 벽은 끝없는 총격의 현장이었다. 수감자들은 턱 아래에 나무 블록을 올리고 줄을 서게 되었으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총에 맞아 떨어진 이들은 캠프 밖의 매장터에 묻혔다. 의료 실험은 또 다른 치명적인 무기였다. 병원 구역에서 SS 의사들은 연구의 핑계를 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행했다. 힘러의 개인 외과의사인 칼 최근하르트는 레이븐스부르크에 도착해 부상당한 다리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수감자들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자르고 상처에 박테리아, 파상풍, 괴사균, 그리고 먼지를 감염시킨 뒤 무용지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약물을 시험했다. 다리가 산산조각난 여성들은 종종 더러워진 붕대와 청결하지 않은 도구들이 플래시에 눌리는 고통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수술대에서 피를 흘리다 죽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 동안 통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갔다. 최근 하르트는 심지어 노예 노동자들과 부상당한 독일 병사들 사이에 사지의 절단이나 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주요 보조이사인 헤르타 오버하우저는 후에 이 인간 실험에 대한 역할로 뉘른베르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43년과 84년이 되자 주사는 바뀌었지만 피해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화학 독소는 비타민 주사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고 임신한 수감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실험을 받았다. 결국 레이븐스부르크에서 기아, 질병, 고문, 총살, 치사 주사, 가스로 최대 4,000명의 수감자가 사망했다.
1944년 말 적군이 접근하자 살인의 속도가 빨라졌다. SS는 시체를 태우는 곳 옆에 나무 헛간에 임시 가스실을 설치했다. 1945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거의 5,000명에서 6,000명의 여성과 약 100명의 캠프 남성이 그곳에서 살해당했다. 그들은 임시 환기구를 통해 독가스를 흡입하고 오븐에서 불태워졌다. 마지막 끔찍한 행동에서도 레이븐스부르크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우슈비츠와 다른 캠프에서 온 지쳐서 반나체인 폴란드 여성들이었다. 한 생존자의 그림, 도착은 후 주 요셉스부르크의 인주를 통과하는 수백 개의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몇 시간 후 다른 그림은 너무 지쳐서 설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수감자들의 운명은 무작위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건강해 보이는 이들은 일을 하러 보내졌고 나머지는 노인들, 아주 어린 아이들, 아픈 사람들, 샤워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선택이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트럭은 매일 병원에서 10여 명의 노인 여성을 일생으로 데려갔다. 마지막에 절박한 몇 개월 동안 관리들은 매우 아픈 이들의 목록을 보관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표시했다. 수린이 모든 이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행진할 수 없는 매우 아픈 여성 2,000명을 남겼다. 적군은 그들의 시신이 병원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끔찍한 일상의 가운데서 작은 인간성과 저항의 불꽃이 빛났다. 레이븐스부르크의 여성들은 저항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비밀 네트워크가 건물과 국적을 넘어서 프랑스어, 폴란드어, 독일어로 형성되었다. 수감자들은 종이 조각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가능할 때마다 불량하게 꿰매어 전쟁 노력을 해치고 조립 라인에서 부서진 도구를 섞어놓고 화장실에 금속 조각을 숨겼다. 한 그룹은 비밀리에 음악과 가사가 포함된 작은 오페라를 모아 무료 시간에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다. 또 다른 그룹은 수년 동안 비축해둔 몇 개의 잼단지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으며 비밀리에 한 스푼과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일부 수감자들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캠프의 8,300명 여성 수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사였다. 그 여성들은 고향에서 총이나 파괴 행동으로 히틀러의 군대에 맞섰으며 여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프랑스 여성들은 S의 눈을 피해 비밀 세포를 조직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샤를 드골의 19세 조카 제노비에브 드골 앙토니오주였다. 드골 앙토니오주는 프랑스 저항에서 활동했고 1943년에 체포되었다. 레이븐스부르크에서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삼촌이 승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몰래 연합군의 진전을 전하며 빛을 각 건물 사이에 전했다. 그녀의 존재는 집결의 촛불이었다. 한 역사가는 그녀가 그곳의 프랑스 여성들의 사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캠프의 지옥 속에서도 그 단어를 나누는 것은 바깥 세상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살려주었다. 폴란드 수감자들은 대부분 젊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민족적 존엄을 유지했다. 1944년 반란 후 바르샤바에서 저항당한 폴란드 여성들이 도착했을 때 캠프의 폴란드 여성들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추가 음식을 밀반입하며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일부 바르샤바 여성들은 레이븐스부르크에서 비밀리에 사진이 찍혔다. 전후에 발견된 그 이미지는 캠프의 일상생활에 대한 몇 안 되는 사진 기록들 중 일부로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조용한 행위들이 있었다. 늙은 여성들이 아주 어린 여성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임신한 여성들은 고통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따뜻함을 위해 담요를 공유했다. 레이븐스부르크가 해방된 후 생존자들은 서로의 시련으로 결속된 자매라고 이야기했다. 과학자 제르맹 틸리아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슈좀 교역, 놀라운 우정이 뿌리를 내렸다. 인류를 앗아가도록 설계된 이곳에서 이 여성들은 서로에게
인류애를 되돌려주어 총총한 인격, 어머니, 그리고 완전히 낯선 너와 낯선 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1945년 봄 나치 독일이 붕괴되면서 레이븐스부르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너의 명령으로 경비원들은 캠프를 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5년 4월부터 SS는 주로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여성으로 구성된 약 7,500명의 약해진 수감자들을 중립국가인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로 국적 보호 아래로 이동시키기 위해 준비했다. 스웨덴 백작 포르케 베르나도트의 흰색 버스가 이 생존자 몇 명을 발트해를 넘어 이송했다.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수리는 강제 행진을 명령했다. 약 2만 1,000명의 수감자, 여성, 소녀들, 그리고 몇몇 경비원들이 서부로 죽음의 행군을 떠났다. 1945년 4월 30일 소련 군대가 드디어 레이븐스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들은 병원에 남겨진 약 2,000명의 아프거나 죽어가는 수감자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너무 말라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캠프에 나치 경비원 몇십 명은 정렬되어 소련에 넘겨졌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경비원들이 조용히 도망치거나 숨었다. 붉은 군대가 통제권을 장악하고 남은 수감자들을 해방하였다. 레이븐스부르크가 이렇게 늦게 정리되고 소련의 라인 뒤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몇몇 서방 기자들이 이 순간을 기록한 것은 드물다. 나치의 해방을 다룬 영화들에서 레이븐스부르크의 흑백 이미지는 종종 사라져 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캠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시련은 단지 절반에 불과했다. 많은 해방된 여성들은 스스로를 돌볼 만큼 힘이 없었다. 해방 몇 주 후 수백 명이 질병이나 피로로 사망했다. 도리스 마자 박사는 회복이 그리 순조롭지 않았고 그녀는 걷기 위해서 체중과 힘을 되찾는데 몇 년을 보냈다. 정신적 상처는 깊었다. 밤의 비명과 마당의 시체 더미는 생존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의 기억이 되었다. 전쟁 후 몇 달 동안 전직 수감자들은 자신의 친구 중 일부가 그렇게 행운이 좋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마자가 1945년 여름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다른 이들은 아마도 수만 명의 동료 레이븐스부르크 수감자들이 죽었거나 살해당한 데 대해 애도했다. 그러나 세계는 뉘른베르크와 이후의 재판에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처하기 시작했다. 전직 레이븐스부르크 직원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캠프 의사 칼 최근하르트는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1948년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헤르타 오버하우저는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20년형을 받았다. 캠프 지휘관 프리츠 수리는 프랑스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1950년에 총살당했다. 레이븐스부르크와 아우슈비츠에서 배운 잔혹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르마 그레제는 영국에 의해 재판받고 22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많은 하급 경비원들은 소련이나 미국에 의해 포획되었다. 일부는 전후 혼란 속에서 사라졌고 몇몇은 마리아 만달처럼 나중에 잡혀 처벌받기도 했다. 그 수십 년 동안 레이븐스부르크는 일반적인 기억에서 사라졌고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과 같은 더 큰 캠프들에 가려졌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남았다. 이 여성들은 말하고 글을 쓰고 증언했다. 프랑스 수감자 샤를롯 델보는 레이븐스부르크와 아우슈비츠에 관한 글쓰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바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캠프 경험의 개인적 진실을 보존한다. 제르맹 틸리아는 1950년대와 70년대에 레이븐스부르크의 이야기를 발표하여 역사학자와 새로운 세대가 이를 잊지 않도록 했다. 1913년 그녀는 수감자들 간의 우정과 모든 것을 기억할 도덕적 의무에 대해 쓰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레이븐스부르크의 폐허는 기념비가 되었다. 입장 표지판은 한때 감시탑이 세워진 조용한 밭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전시물들은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과 물체들을 전시하고 있다.
타버린 신발, 버려진 숟가락, 수감자 드레스의 다윗별. 안내 투어는 수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역사학자들은 벨샤민 3천명의 등록된 수감자가 있었음을 세웠다. 여기에는 48,500명의 폴란드인, 28,000명의 소련인과 수천 명의 프랑스인, 헝가리인, 독일인이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3,9,000명의 사망자는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이름은 하나의 이야기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레이븐스부르크는 여전히 심각한 교실로 남아있다. 이곳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라고 기념관 가이드가 말한다. 어떻게 인간이 서로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캠프의 한쪽에는 여성만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여성 경비원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은 나치의 신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선택들에도 있다. 경비원들은 잔혹함을 선택했다. 수감자들은 종종 연민을 선택했다. 그 철조망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친절 또는 저항의 행위는 영웅적인 행동이 되었다. 한 생존자가 반성하며 말했다. 비록 잔혹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 캠프의 공포 앞에서의 간단한 요구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시험된 그 인류의 정신이 레이븐스부르크의 진정한 유산이다.